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자,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까지만 하고요. 광고 짧게 듣고 다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CBS 주말 뉴스쇼 3부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좀 전에 세 분과 짧게 인사만 하고 바로 광고로 가가지고 약간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생긴 광고가 이게 광고가 늘어난 건 아니고 뒤에 길게 하던 거를 좀 따로 떼가지고 앞에서 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선 인사청문회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러 그 정보지, 찌라시 등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주말 내에 논란의 두 후보자 모두 다 정리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반대로 임명 강행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박소민 최고위원께서 좀 알고 계시나요? 일단 뭐 돌고 있는 설은 네. 저는 뭐 그걸 다 사실이라고 믿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고 근데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를 믿어야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어떻게 정무수석께서 예. 이제 주말 중에 뭔가 결론이 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밝힌 입장은 뭐 네. 기류 변화나 이런 게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지만 청문회가 다 끝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고 했고 예. 어제부로 어쨌든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주말 중에 종합적인 보고가 있을 네.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주말 중에 뭔가는 나온다라고 봐야죠. 최변호 소장님, 네.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가장 좀 이득이 되는지 좀 조언 또는 좀 해답 제시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눈이 높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야 그렇게 눈이 높은데 지금 이 이진숙 그다음에 강선우 후보자가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 예. 그걸 좀 역으로 해석하면 역으로요? 눈이 높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고려할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두 분 같은 경우 특히 네, 강선우 네, 후보자와 이진숙 후보자가 일종의 어떤 그 관심의 초점이고 비판의 한가운데 딱 있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이거 그대로 강행하는 게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번이 이제 슈퍼위크였었는데 이번 주가 17명이 있었었는데 예. 저는 오늘은 좀 그렇고 한 내일 정도쯤에는 두 분 모두 뭔가 좀 그 거취를 결정하는 거를 조율 중에 있지 않을까 지금쯤. 그래서 그 뭐랄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게 이제 민주당 계열이면 국민의힘 쪽에서만 비판을 하면은 좀 괜찮은데 네. 중도와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 거기서도 뭔가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면 이제 실은 이제 버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어떤 국민의힘 쪽만의 비판이 아니라 중도의 눈높이로 보거나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한 일정 부분이 보기에는 이건 좀 약간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도 뭐 한겨레 신문을 비롯한 진보 언론에서도 사퇴에 대한 요구가 되게 높거든요. 조국 신단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하고 그다음에 뭐 참여연대 입장이라든가 어떤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역대 회장단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두루두루 고려할 때 이거를 다 무시하고 강행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전면 강행 가능성 거의 빵프에 가깝고 이제 다만 두 명 다 뭔가 이제 그 자진 사퇴하는 모양새를 취하냐 아니 그 중에 이제 한 명을 하는 정도는 약간 이제 선택 여지가 있어도 저는 확률적으로는 이제 둘 다 뭔가 좀 이제 자진 사퇴를 협의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주말 중에 이진숙 후보자는 물론이고 강선우 후보자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뭐 범여권의 반응 볼 것도 없이 본인의 말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면 이건 지명 철회가 맞아요. 어떤 말이요? 이재명 대통령이 6월 4일에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권적 지위와 특혜가 사라진 공정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규칙을 어겨서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어허. 자, 그럼 우리 누가 딱 떠오릅니까? 강선 후보자의 갑질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유튜브에서 아주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이 네.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에 예. 단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강선 후보자가 와서 입을 덮어주는 그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 폭발력을 얻는 민심의 기저에는 강선 후보자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이불을 덮어줬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강선 후보자의 갑질과 거짓말을 덮어주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로 응답해야 됩니다. 예.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어찌 보면은 조금 전에 또 이제 지적을 한 뭐 입을 덮어주는 모습 이런 것들 물론 좋지 않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뭐 강선우 후보자만 당시에 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의원들이 보니까 많이 갔죠. 네, 어떻게 당 보세요? 대표가 단식하고 계신데 뭐 의원들이 찾아가서 상태가 또 그때 뭐 점점 안 좋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살피고 하는 거를 가지고, 그리고 그 특정 장면을 가지고 뭐 이랬으니까 장관직 받았다, 이거는 저는 좀 저열한 공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당에서도 고민이 있는 것 같은 건 뭐 지금 원내 지도부의 입장과 이 당내 뭐 어떤 개별 의원 간의 의견 차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이제 의견 차가 두드러진다 이건 아니지만, 뭐 김영진 의원이라던가 그 박지원 의원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또 어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고 민심을 강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 이런 후보자들에 대한 좀 부정적인 여론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제 시그널로 읽어도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뭐 교육이라든지 여가위 차원에서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공식적으로 냈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김병기 원내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도 뭐 국민의힘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낸 입장을 보면 사실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 라는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소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원들 간의 생각이 조금씩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다. 이 부분은 분명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현역 불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역 의원 중에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된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여러 의혹이 나서도 낙마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만약 이번에 지명체가 됐든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사퇴를 하든 최초의 현역 낙마 사태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기류가 좀 변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내에 만약에 정리가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까? 그 이명박 정부가 2007년 대선을 하고 2008년 초에 이제 총선에서 압승을 했었거든요. 그때 민주당 의석수가 고작 81석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보다 더 쪼그라든 상태였었죠. 그렇네요. 지금 국민의힘이 한 그 김상국이 빠져가지고 총 107석이니까. 근데 그때도 낙마자가 한 10명 가까이 됐었어요. 고소용 내각이란 말이 그때 나왔던 거고. 근데 그거는 기억나요. 자기네가 의석수로 관철을 못 시켜서 낙마한 게 아니라 여론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인사청문회 작동하는 핵심 원리는 결국 국민정서법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보기에 저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 선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당시도 뭐 오렌지 발언도 있었고, 그렇죠. 땅을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기억하시는군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우리는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저는 이거 자체가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면 사퇴하고 또 이제 뭔가 통과시킬 만하면 통과시키면서 민심과 이렇게 어떤 반응을 하면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무조건 막 이렇게 정답 정해놓고 우리는 전원 통과를 목표로 한다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오만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만약에 강행을 한다 그러면 뭐 당장 뭐 어떻게 뭐 의석수가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선거가 좀 많이 남았으니까. 근데 이 첫인상부터가 그냥 그 어떤 이제 여론의 반응은 이제 그 별로 이렇게 수렴하지 않고 그냥 강행하는구나라는 게 과연 이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집권 초반에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제 그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상식적 눈높이에서 또는 이제 정무적 감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가능성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제 뭐 결국 2명 다냐 그중에 1명이냐 이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그러면은 뭐 2명 중에 1명이 아니라
2명 다 부적격이다. 그럼요. 그러면 혹시 뭐 이 2명 외에 또 다른 부적격자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또 다른 부적격자가 당연히 있는데 예. 현재는 지금 이진숙 후보자와 예. 강선우 후보자에게 여론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 2명에 대해서 지명 철회가 되는 게 우선이겠죠. 그리고 지금 정권에서요. 네. 강선우 후보자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일단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은 그동안에 회관 내에서 그러니까 국회의원회관에서 워낙에 정설처럼 널리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국회 보좌진 중에 상당수는 그런 평판을 들어봤다고 봐야 돼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 보여요. 심한 케이스에 속해요.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논란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잖아요.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이거 차에 가져와서 버리라고 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갑질을 당한 보좌진이 그 받은 문자 메시지는 다른 내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SBS에 보낸 답변에는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께 보기에는 대단히 안 좋아 보여요. 결국 그 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한 것을 억울해서 호소한 사람에게 보복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입막음을 하겠다는 시도로 보입니다. 사실은 뭐 장관직을 떠나서 이건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론을 가볍게 본다.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다 정권의 빚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그 강선우 의원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 뭐 거짓말 논란 등등 있는데 처음에 가장 충격적인 거는 실은 보좌진 46명이 교체됐다는 거였어요. 너무 많았다. 네, 근데 이후에 이제 강선우 의원 본인께서 직접 해명하는 게 46명씩이나 되는 게 아니라 이제 28명이었다. 그렇죠. 횟수와 인원수가 다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이렇게 승진하거나 내부에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강선우 의원이 2020년 5월 30날 국회의원이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딱 5년 2개월 정도 됐어요. 그걸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이 62개월 동안 28명이 교체가 된 건데 이 2달마다 한 명씩 잘린 거예요. 뭐 다 잘렸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니 본인의 해명이 28명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확실한 거죠. 왜냐하면 중복은 다 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뭐 자진해서 뭐 사퇴한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자진 사퇴든 아니면 이제 이게 뭐 그만두라고 해서 그렇든 자진 사퇴도 평균 2달에 한 명씩 5년 2개월 동안 그만뒀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으로 보기 좀 어려운 거죠. 이게 일종의 다른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갑질 논란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있었으면 이게 좀 다른 사정이 있었거니 하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의원실 통틀어서 2달에 한 명씩 계속 5년 내내 평균 5년 내내 2달에 한 명씩 의원실이 고쳐된 곳은 아마 매우 드물지 않을까. 그건 아마 저도 이제 보좌관 출신이지만 아마 통틀어서도 제가 보기에는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같이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저도 이제 이제 현재 보좌진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원성이 정말 자자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대로 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덧붙이면은 민주당이 강선우 의원 외에도 166명의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의원 한 명당 4급부터 9급까지 8명의 인턴 보좌진 1명까지 더하면 9명의 보좌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1,494명의 민주당 국회 보좌진이 더 있는 거예요. 강선우 의원 보좌진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 1,500명 가까운 민주당 보좌진에게 너희는 앞으로 갑질을 견디고 살아. 그것이 이재명 시대의 스탠더드다. 사실상 산호비처럼 살라고 선언하는 격이에요. 그분들이 밤새서 노력했기 때문에 대선을 치를 수 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집권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배은망덕도 그런 배은망덕이 없죠. 근데 뭐 일단 아직 어떤 결론이 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 뭐 좀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충분히 뭐 이 보좌진 협의회라든지 이 당내에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의견들 그리고 우려의 시선들은 충분히 전 대통령실에 잘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청문회는 끝났고 사실 지금은 뭐 저는 사실 민주당의 시간도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논란이 되는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뭐 당이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국면이 아니라 결국 이제 국민들의 눈높이와 이 시선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시간, 그러니까 국민의 시간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뭐 대통령실에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뭐 부정적인 의견까지도 다 보고를 받고 있다고 하니 좀 더 지켜보시죠. 이번 주말에
뭔가 큰 변화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과 인사청문회 얘기 살펴봤고요. 주제를 한번 좀 바꿔보죠. 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전한길 씨의 입당뿐만 아니라 입당과 관련해서 이거 최고위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당대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그냥 허황된 어떤 헛된 상상이 아니라 야 이거 현실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었거든요. 입당을 했는데 저는 이게 그 본명이 따로 있는 줄 몰랐어요. 전한길 씨가 그게 본명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네. 그래서 본명인 전유관으로 입당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몰랐다, 이렇게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어때요? 진짜 이렇게 본명으로 입당하면 아무도 몰랐던 거죠, 정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아서 걸러내기는 어려운데 지금이라도 당원 자격을 박탈할 방법은 있다. 어떻게 해요? 일단 사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당원 자격 박탈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왜냐면은요, 왜 박탈해야 된다고 보냐면 부정선거론을 이렇게 열심히 설파하시는 분들은 부정선거의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는 민주선거제도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거를 통한 집권을 목표로 하는 공당에서 그것처럼 가장 유해한 행위가 없습니다. 아니 부정선거라고 믿을 거면 우리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는 왜 열심히 하며 3년 뒤에 있는 총선, 5년 뒤에 있는 대선 다 결론 정해진 건데 정치를 뭐하러 합니까? 그것처럼 유해한 행위가 없어요. 당연히 징계해야 됩니다. 자, 징계 사유다, 징계. 왜 이게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냐면 2015년에 이것과 아주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뭐죠?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새누리당의 팩스로 입당을 합니다. 당시에 당 중앙에서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김만복이라는 행정사가 직업도 행정사라고 적어냈어요. 맞습니다. 팩스로 입당을 하니까 그냥 평당원이 누가 들어온 줄 알았어요.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알려지니까 새누리당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서울시당 윤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분을 출당 조치를 합니다. 탈당 권고를 하거든요. 열흘 안에 탈당 안 하면 그건 제명이 돼요. 그때 이제 제명 사유가 뭐였냐면 부산 해운대에서 있었던 보궐선거에 이분이 상대 후보 사무소에 격려 방문을 해요. 그걸 딱 잡아내가지고, 왜냐면 이념이 전혀 다른 분이잖아요.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장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걸러냈습니다. 김만복 원장은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까지 했는데 법원에서 결국 졌어요. 그러면 전한길 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의지를 갖고 있으면 윤리위 보내서 입당 이후에 했던 부정선거 관련 발언들, 특히 공적인 토론회나 이런 데서 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충분히 징계해서 당원 자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있다, 뭐 사유는 된다라고 주장하셨는데,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의힘의 의지가 있다면. 이게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례를 공론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당에서도 지금 반응이 있어요. 그래요? 첫날에는 정점식 사무총장이 입당하는 걸 막을 방법은 없다라고 했었지만 어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당의 당원 당규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조금 워딩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사실 이 징계 관련해서는 전유관 씨,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오히려 저희도 방송 함께하고 있는 김재격 최고위원에 대해서 오히려 징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더 논란이 큰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전한길 씨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전제하면 안 되겠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마음속에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송영훈 전 대변인 말이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전한길 씨 한 명의 문제냐. 좀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인사를 포함해가지고 그 탄핵 논란과 그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 체포 논란이 있을 때 거기 윤석열 대통령을 거의 뭐 아련하듯이 갔던 사람이 40여 명 이상이 국민의힘의 현직의 어떤 다수파 권력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다수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당선된 송원석 원내대표 자체가 친윤들이 밀어서 됐다라는 건 뭐 당연한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는 이 사람 평당원이 부정선거 음모론이 더 심각한 건지, 아니면 의원 배지를 달고 당의 지도급 인사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것도 더 심각한지를 고려하면 이 전유관 씨, 전한길 씨를 그런 같은 사유로 당 윤리위 해부할 정도면 국민의힘 한 거의 40여 명의 또는 그 더 될 수도 있는 그런 의원들도 같이 회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논리를 같이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역할이 클수록, 권한이 클수록 책임도 큰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 그 사람들이 더 큰 뭔가 처벌을 받아도
또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뭐 하자가 없으나 과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럴 에너지가 있냐. 그리고 그래서 좀 다르게 보면 네. 국민의힘이 국민의힘스러운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거나 그거를 또 쉴드 치거나 윤석열 대통령은 끝날 때까지도 어떤 정말 국민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한 게 없는 거거든요. 지지자들한테 사과를 한 건 있지만 예. 뭐 약간 뉘앙스로 보면 뭐 계엄을 성공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거에 가까운 사과를 한 적은 있지만 지금 구속되는 그 순간까지 한 게 없었고 네, 네. 당 차원에서도 뭔가 그냥 상황이 뭔가 송구스럽다는 있어도 예. 이러이러한 자초지종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국민들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원장이나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어떤 그 적절한 사과 그런 걸 지금이라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계엄, 탄핵,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이 어떻게 세 가지라 그럴까요? 네. 그런 거를 털어내지 못하고 일종의 약간 국민의힘의 다수의 흐름이 여전히 그 연장성에 있기 때문에 네. 전환길이 입당한 게 무슨 거의 대수로운 일이냐. 그냥 원래 국민의힘스러운 일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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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송원석 그 원내대표가 처음에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대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별일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당내에서 좀 이제 쓴소리가 나오고 예.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 특히 이제 전한길 씨가 뭔가 본인만 입당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들려오는 얘기가 뭐 본인의 뭐 구독자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뭐 10만 네네. 유튜버라는 네네네. 거 아니에요. 원래 당원이 늘면 좋은 건데 오히려 오지 그러니까요. 말라는 어떤 그 저지하는 느낌이에요. 이제 그걸 통해서 심지어는 입당하면서 뭐라 그랬냐? 이제 윤 전 대통령을 이제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혹은 뭐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이 출마하는 것도 거론이 되지만 그건 네. 뭐 당비를 3달 내야 뭐 생기는 자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분이 하는 주장과는 별개로 예. 보수 진영 내에서는 뭐 팬덤이 있고 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전한길 한 명이 입당했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른바 전한길 부대가 입당을 했다. 그러니까 약간 군대처럼 이끌고 들어와서 사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좀 점령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사실 이분이 그냥 진짜 일반 평당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스피커 파워가 있다라는 것도 물론이지만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냈던 게 네네. 윤상현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거기 전한길 씨가 등장을 했고 맞아요. 나타나서 했던 얘기가 뭐 윤 전 대통령을 더 지키지 못해서 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지켰어야 된다 이런 예. 일종의 질책을 했단 말이에요. 아하.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송원석 원내대표도 있었고 지도부 의원들도 있었고 중진 의원들도 있었던 거죠. 몰랐다고 했습니다만 나중에 몰랐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몰랐다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것도 좀 의문이고 그리고 부르면 다 간다 원래 행사는. 그렇죠. 아니 근데 윤상현 의원이 그런 토론회를 주최했는데 거기 전한길 씨를 부른 것도 저는 좀 의아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거대한 부정선거 유니버스가 국민의힘 내부를 침투하고 있다니까요. 보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스탄 네. 교수 접견하려고 아하, 했죠. 예. 전한길 씨 모스탄 교수랑 만나서 네. 집회했죠. 전한길 씨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가가지고 뭐 윤어게인 외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예. 단순히 한 명의 입당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빨리 윤리위를 소집해서 단호하게 전한길 씨를 제명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김계리 변호사에 대해서도 당원 자격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원 자격 심사를 하기로 해서 아직 그 결론이 나지 않아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죠. 전한길 씨는 모르고 입당을 받아서 지금 당원 자격이 부여됐지만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충분히 당원 자격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고 예. 결국 우리가 초반부 했던 얘기와 다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어떤 인사는 곧 메시지거든요. 네. 어제 윤호중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모든 갑질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근절돼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갑질했던 사람을 요직에 기용하지 않는 네. 인사 조치로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예. 변화와 쇄신하기 위한 몸부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면 이 전한길 씨와 같은 사람을 단호하게 배제함으로써 국민들께 인사로서 메시지를 네.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니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사실 상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네네네. 예. 지금 박서민 최고위원이 이제 모스탄 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민의힘 내 어떤 4명에 대한 1차 인적 쇄신을 요구한 윤인숙 혁신위원장의 어떤 다구리 발언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광고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세 분과 함께 정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윤희숙 혁신위원장 나윤장송 뭐 인적쇄신 대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영 뭐 힘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좀 속어입니다만 뭐 다구리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는 먼저 같은 당에 계신 분의 얘기부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세요? 일단은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혁신이 어렵다는 거는 알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거의 3년 가까이 남았습니다. 총선 2년 8개월 이상 남았죠. 한참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동참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면은 윤희숙 위원장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인적 쇄신의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그 기준이 당원과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어서 그 기준이 살아남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본인이 칼을 휘둘러도 본인의 혁신위원장 임기 동안에 집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나윤장송 네 분을 지목한 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지난 6개월 동안 당이 민심과 현저히 거리가 있는 노선을 걸어오는데 책임이 큰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분들을 비롯해서 그러면 당시 비대위에 있었던 분들은 책임지고 다음 총선에 다 불출마하라든가 혹은 아주 넓게 잡으면은 뭐 1월 6일에 한남동 관저 앞에 갔던 45명은 전부 불출마하라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렇게 뭔가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을 공감대를 획득하도록 해야 된다. 아니 그럼 얘 말고 송 대변인께서 혁신위원장 자리에 있다면 뭐 어떤 기준으로 좀 제시하시겠냐? 저는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두 분부터 먼저요. 탈당 권고를 하겠습니다. 탈당 권고? 그럼요. 근데 또 지금 안 그래도 혁신위원장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먼저 이렇게 쌍권을 거론했다가는 그냥 그때부터 곧바로 힘 다 그나마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작전 아니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사실은 혁신위가 내놓는 안이 제대로 수용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그 당 지도체제를 바꾸겠다고 해서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중앙당무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걸로 그대로 실시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최고위원제를 폐지하는 게 저는 정답이 아니라 오답에 가깝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수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희숙 혁신위가 해야 될 일은 하나의 기준을 잡고 그 기준이 널리 당의 기저에서부터 공감대를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도 그 기준이 살아남으면서 나중에는 그 기준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그걸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당원에게 권리와 주권을 되찾아주기 위한 시스템 개편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시스템 개편을 던져놨을 때 역시나 그것이 생명력을 얻으면은 나중에 당원이나 당규가 그렇게 바뀌면서 당의 쇄신도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또 당원에게 힘을 많이 줄 경우에 물론 이론적으로는 공감하고 좋은 방향이지만 전환길 세력, 전광훈 세력이 입당을 다수 입당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짠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게 어떤 특정한 세력이 들어오면서 뭐 당원이 짠물화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게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해수 담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는 전기 보내고 다른 하나는 물을 아주 많이 붓는 거죠. 바닷물이 한 컵인데 거기에 수돗물을 거의 뭐 드럼통 수준으로 집어넣으면 그건 결국 민물이 됩니다. 그러면은 당이 민심 속으로 나아가면서 정말 평범한 국민들을 더 많이 당원으로 모실 때 특정하게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그 안에서 힘을 얻기 어려울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잘 정리가 좀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죠. 민주당의 어떤 그 당의 이익만 보자면은 상대당이 자중질환에 빠져 있을 때 뭐 그게 나쁘진 않겠지만 저희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빨리 좀 잘 정돈해가지고 서로 건전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거 정권 초기에 안 그래도 대통령 힘 센 상황에서 너무 국민의힘이 좀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근데 글쎄요, 걱정이라기보다 저는 그냥 일종의 좀 네. 자업자득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회가 없었냐, 변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있었어요. 아니
12.3 불법 비상계엄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난 우리는 몰랐다. 네, 그냥 네, 네. 대통령이 갑자기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예. 뭐 그건 이제 또 따져봐야겠지만 특검을 통해서.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을 해제하는 그 본회의가 열렸을 때 그럼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표결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있었죠. 네. 그때 1차에 집단적으로 불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들이 있었던 거죠. 그 뒤에 윤 전 대통령이 온갖 뭐 주장을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뭐 헌법재판소를 공격하거나 뭐 체포영장이라든지 공수처의 수사를 비판할 때 그럼 그때 뭐 했냐? 관저로 달려가서 이 체포영장 막으려고 같이 이제 힘을 쓰고 뭐 헌재를 공격하고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설파했다가 사과하는 일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몇 번의 기회들이 저는 국면들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버스를 떠나보낸 건 국민의힘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정말 마지막으로 이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윤 전 대통령 출당시켰냐 제명했냐 못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 뒤에도 네. 지금 뭐 특검의 수사에 임하는 그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내란 재판에 지금 계속 안 나가고 있는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 공식적으로 논평 내서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다 기회가 있는데 다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고 혁신이 관련해서는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에요. 네. 혁신이든 비대위든 뭔가 계속 세우고 계속 사람 찾아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제 명의를 찾아서 데려오고 그 명의랍시고 데려와 놓고 예. 자꾸 돌팔이로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명의입니다라고 해서 모셔와 놓고 훌륭한 의사를 데려와 놓고 네, 데려와 놓고 자꾸 돌팔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게 하고 자꾸 내쫓아내요. 그러니까 쫓아내요. 예. 쫓아내고 또 새로운 명의를 데려와요.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또 돌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진정성이 있느냐. 정확한 진단도 불가한 상황이고 정확한 처방을 해도 그 약을 돌팔이가 준 약은 안 먹는다라고 네, 버티면 네, 뭐 네.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뭐 계엄 해제나 또는 뭐 탄핵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정상화가 필요한 국면에서 송영훈 대변인을 비롯한 또 다수의 또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여러 가지 또 발언들을 했고 또 힘을 썼는데 사실 당내 다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그리고 하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예. 대해서 지금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중에 뭐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개파 네. 갈등을 조장했다. 네. 아니 개파 갈등 가장 예. 조장을 하신 분들이 사실은 친윤계 의원들 아닌가요? 아, 연판장 그러네요. 돌리고 예. 뭉쳐가지고 예. 막 세력화하고 그렇게 하면서 배척하고 끌어내리고 뭐 이런 일이 음. 있었고. 아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금 국민의힘이 당 개혁이라든지 당을 바로 세우기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 일단 배제하는 게 최우선 목표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 국민의힘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는 혁신 및 쇄신의 대상이 당의 지도부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분들이 당의 다수파이거든요. 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앞에서 뭐 인적 쇄신 기준을 얘기했는데 인적 쇄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관저 얘기도 했지만 40명 이상이 용산의 그 대통령실에 갔었는데 당시에 그 한남동 관저를 갔었는데 지금 원내대표 당선된 송원석 원내대표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로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뭐랄까 이렇게 소수가 다수를 뒤엎을 수 있는 거냐 이 문제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윤희숙 지금 혁신위원장만 해도 본인이 혁신위원장 된 지 얼마 안 됐으만 해도 안철수 전 혁신위원장을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인적쇄신 얘기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이런 입장을 얘기했거든요. 우리 당원들은 특정인에게 칼을 휘둘 권한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는데 인적쇄신 중심을 얘기를 비판하면서 본인이 다시 인적쇄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나윤장송을 얘기하면서 쌍권을 패는 것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고 책임이 있으면 당연히 쌍권의 책임이 훨씬 더 큰 거지. 나윤장송에 비해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처한 문제는 혁신과 쇄신의 대상이 오히려 당의 다수파를 점하고 있고 심지어 지도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말로는 여러 가지 해법을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망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에? 그래서 그게 방법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예. 이게 기저효과라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망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언젠가. 그리고 지지자들도 뭔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망하라고 내가 뭐 이렇게 기원하는 게 아니라 예. 현실적으로 그 길로 가는 게 불가피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 예. 본인도 혁신 대상인 사람인데 뭔가 얼마나 본인이 뭐 날아갈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쌍권을 날리라고 한들 그게 관철될 가능성 네. 내지는 현
뭐 나윤 장송을 얘기한다 그래서 관철될 가능성, 네. 어떤 세력 관계까지를 고려할 때 네. 그런 점에서 단기에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약간 좀 우리 약간 세월이 약이다 비슷한 거라 그럴까요? 그래서 옛날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도 예. 탄핵 개강을 건너는데 실은 3년 이상이 걸렸던 건데 네. 제가 보기에 내년 지방선거 때 이대로 가서 예. 좀 더 많이 폭망하고 아.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뭔가 새로운 야 이대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예. 또는 점점 총선이 다가오고 예. 그런 정도가 돼야지 뭔가 그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을 수 있지. 예. 그리고 지금 배지를 단지가 너무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예. 뭐랄까 이제 국회의원 된 지가 1년 지났고 남은 게 거의 3년 가까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필요성도 사실은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점에서 그냥 예. 혁신하는 척 하는 게 지금 현재 모양새인데 척이다. 잘 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어떤 세력 관계, 예. 그다음에 당내 예. 에너지, 어떤 국민에 대한 관심도 이런 걸 동시에 고려할 때 예. 만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예. 국민의힘이 그동안에 민심과 매우 거리가 있는 노선을 걸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종아리 걷고 국민들께 네.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상황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동안 맞는데 상대적으로 잘못을 덜한 분들만 회초리 맞겠다고 하고 오히려 지적을 많이 받는 분들은 전혀 나서지도 않아요. 뭐 어찌됐든요. 회초리를 맞아야 되는 건 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저희 당이 폭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평론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예, 했으면 아마도 좋겠다가 예, 아니라 예, 뭐 그런 예. 거가 아니면 쉽지 않겠다 뭐 이런 네네네. 의미인 거죠. 아무튼 그 건강한 노선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리려면요. 앞서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분 방송에 나와서 옳은 소리 했다고 윤리위에 보내지는 이런 상황부터 빨리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 징계 게시 통지서를 보니까 예. SNS 및 방송에서 당 대선 후보 비판, 계파 갈등 조장 이런 게 징계 사유던데 계파 갈등 조장은 뭘 했다는 건지 모르겠고 대선 후보는 저도 비판한 적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기준을 적용할 거면은 저도 좀 윤리위에 같이 보내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참 국민의힘 내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고 답답함이 느껴지는데 어쨌든 빨리 좀 수습을 하고 또 기능을 잘 해야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또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죠. 네, 구속적 부심 기각되면서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갇혀 있게 됐는데 어떠세요? 세 분 다 뭐 이렇게 되리라고 또 예상을 좀 하셨겠죠? 당연한 결과였다고 당연하다? 생각해요. 예, 네. 당연하다. 아니 뭐 예. 건강상의 이유를 주장을 했는데 네. 이제 구치소에서 보내온 의견을 보면 뭐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 네, 거동에는 문제 없다. 네, 거동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뭐 약간 주장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굳이 이걸 받아줄 이유도 없고 그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네. 석방을 해야 된다. 이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네. 뭐 혐의도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데 네. 뭐 건강상의 문제를 네. 주장을 하지만 객관적으로 저는 그거는 일종의 꾀병처럼 네. 보이는 상황이라. 네. 네네. 아니 더군다나 이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점 더 싸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 사람 아니다, 관계 없다라고만 하기에는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사법 절차 그리고 수사 절차에 대단히 선택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다 싶은 것은 지금 출석하지 않고 있고 예. 유리한 건 꼬박꼬박 출석을 합니다. 그럴 그렇죠. 때 국민의힘이 당의 논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촉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네. 특검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네. 거기에 응해서 네. 국가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을 이제 좀 끝내달라. 아하. 이런 입장 표명이 있었어야 예. 돼요. 지금은 좀 예. 타이밍을 놓친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이제 구속적 부심 기각은 뭐 누구나 당연히 예상했지만 네. 굳이 뭐 이유를 분석을 해보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요? 첫 번째로 네. 그 증거 인멸의 염려라고 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하. 사유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네. 그 모스탄 교수에게 보낸 서신 그것도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게 작용했을 리가 없어요. 그걸 또 읽은 게 또 저랑 글씨죠. 왜냐면은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 사실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예. 건 본인의 주변 인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공개적인 서신 자체가 예. 결국에는 또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영향력을 주려고 한 시도로 보여요. 자 그러면은 네. 사건 관계인들에게도 석방되면은 충분히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수 있는 피의자로 보인단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원래도 구속적 부심이 기각될 만한 사안이었지만 예. 더 그 가능성을 높였다라고
라고 보여지고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네. 절차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법원도 익히 잘 네.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네. 부분이죠. 이제는 그 윤 전 대통령 관련된 법적인 어떤 절차라든 이런 게 관심도도 이제 점점점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 소장님 어떻습니까? 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지지했건 아니든가 무관하게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하시는 거 보면은 네. 정말 야 해도 너무한다 정도라는 걸 하지 않을 정도였는데 예. 그 지금 앞에서 말했지만 본인이 유리한 건 나가고 예. 나가기 싫은 건 안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이 검찰이나 특검을 대하는 게 예. 지금 특검을 대하는 게 그냥 정말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이렇게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끔 비교가 되게끔 네. 워낙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약간 현실 부정 단계 좀 가까운 게 아닌가. 우리 김건희 여사만 해도 예. 그 우울증 치료가 언제 우울증 걸렸다고 했냐면 검찰 소환을 요청하니까 그 시점에 딱 우울증 증세가 발생을 했거든요. 본인이 네. 대외적으로 밝힌 거에 의하면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 그래서 실은 김건희 여사도 계속 뭔가 특검이나 수사에 계속 불응하는 모양새였던 거고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똑같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약간 정말 이렇게 약간 투정 부리는 정말 이렇게 뭐 마음에 안 들면 배째라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아, 예.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네. 어떤 이게 뭐 왼쪽 오른쪽 그런 성향과 무관하게 해도 정말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거의 뭐 그런 정도 예. 지경에 예. 이렇게 좀 그래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다가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세 분 의견이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이 좀 일치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모스탄 교수. 네. 이 분이 또 와가지고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아니 이게 아프다고 하면서 예. 재판 수사 다 안 나가잖아요. 예. 접견은 왜 하려고 합니까? 그 에너지는 어허. 있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이니까 뭐 만날 수 있다. 아니 그 만나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뭐 굳이 또 이게 김계리 변호사한테 또 편지를 읽어주고 그거 쓰라 해가지고 또 공개적으로 서한을 이제 공개를 하고 이런 네. 모습들이 그냥 앞뒤가 그냥 지금 다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끝까지 이 어떤 지지층을 선동하려는 그 썩은 동아줄을 계속 아하. 붙잡고 있다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의 지지층이 본인의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겠죠. 나 불쌍하고 예. 특검은 무도하고 나는 아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감정팔이를 하면 뭐합니까? 혐의가 그렇게 중대하고 확실한데. 예. 아니 사실 송 대변인에게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어찌 보면 좀 죄송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옳은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데 이게 또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게 옳은 말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약간 좀 안 좋은 시선 받는 거 아니야 당내에서. 모스탄 교수 관련해서도 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국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시간이 거의 안 남아서 제가 시간이 별로 없긴 해요. 30초 가지고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모스탄 교수라고 하는 분은 한국의 선거를 직접 겪어본 분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예. 알기 어려운데 사실 편향된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인식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분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논리학에서 말하는 잘못된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에 해당한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주 답답한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분께서 또 계속 참 지켜봐 주시고 또 국민들에게 좋은 해답도 계속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